독일 국민 셰프 호르스트 리히터 씨의 괴랄한 마음 처방. 루헤의 시간. 지은이 호르스트 리히터. 호르스트 리히터는 독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TV 진행자이며 스타 셰프이자 작가다. 2011년까지 가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올디테크를 운영했고 이 레스토랑의 명성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그는 독일 공영방송 ZDF의 라퍼, 리히터, 맛있어를 맡아 진행하면서 재치있는 입담과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매주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열광시켰다. 또한 ZDF 프로그램 희귀품의 현금으로로 매번 새로운 시청률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호르스트 리히터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으로 주요 상을 휩쓸었고 유명세에 힘입어 2004년부터 라이브 무대에 서고 있으며 5개의 프로그램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투어 공연을 했다. 독일 라인 출신의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 호르스트 리히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며 그의 철학이 요리와 글에 투영되고 있다. 인생의 루에 한 번쯤.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매우 미묘하게 흐른다. 갑자기 내가 왜 이 수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가 분명해졌다. 내 삶이 너무 시끄러워졌다는 것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 고요함과 평온함의 시간을 가진다면 이 시끄러운 삶을 다시 제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다면 평온함과 고요함을 머리가 아플 때 먹는 두통약처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순진하지만 멋진 생각이다. 나는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이 생각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내 마음은 왜 고요하지 않은 걸까? 코로나 팬데믹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믿을 만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자 수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이 대유행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의 숨통을 조이리라는 것이다. 또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과 지난 5년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했고 내 마음은 왜 고요하지 않은 걸까? 라는 질문을 파고들려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적어보기로 결심했다. 똥멍청이를 위한 시간은 없다. 나는 이 말을 되새기고 철저하게 따랐다. 나는 당시 미친 듯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뛰쳐나왔다.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오래되고 멋진 회족 목마를 찾았고 불과 5년 후 이 오래된 회족 목마는 마치 윤활유가 잘 발라진 첨단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걸까? 내 잠재의식 속에 무언가가 스며들었던 걸까? 내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지? 내 결혼 생활은 훌륭했고 내 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에서 지냈다. 그게 좋은 것이었을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였을까? 나는 내 삶이 고요하다는 단호한 생각에 미치자 무건수도원에서 일정 기간 고요함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나온다는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나는 평온함이 필요했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친구이자 오랫동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호에네더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수많은 내 무대 프로그램에 함께했고 똥멍청이를 위한 시간은 없다라는 책도 함께 작업했다. 이 친구는 내 마음속 한쪽에 늘 자리 잡고 사는 친구이면서도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쓰고 웃고 울며 공감한 내 영혼의 단짝 친구였다. 그와 함께라면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다. 수도원을 떠나기 위해 짐을 쌀 때
나는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는 설렘에 매우 기뻤다. 수도원을 떠나면서 후회도 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였을까? 나는 내 안의 고요함을 찾도록 나를 이끌어줄 새로운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일상에서 평온함을 찾는 방법. 쳇바퀴 행복론. 인생은 참 매혹적이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호르스트, 시간은 계속 흐르고만 있는데 나는 35살 이후로 전혀 늙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끔 시간의 배신감을 느낀달까?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예순이 되고 이른이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아직 보지 못한 것도 하지 못한 일도 아주 많은데 통계적으로 볼 때 내게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 나는 수년 동안 수많은 일을 거절하지 못했다. 달력은 빼곡히 차 있는데도 나는 수락하고야 말았다. 제가 할게요. 지금 안 하면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정말 필요할까? 나는 왜 이걸 하는 걸까?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인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도전이 필요한가? 뒤늦게 비로소 나 자신에게 던진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던지지 않을 이 질문들이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유시간 갖기를 완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빈둥거리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일은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제공한다. 어떤 부부들은 집에서 끊임없이 손님과 파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 그들이 원해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혼 상태, 이루어지지 않은 꿈, 실망, 두려움에 직면하는 현실 말이다. 끊임없는 활동, 항상 똑같은 일, 지속적인 환경 소음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질색한다. 그들은 차라리 평화롭게 책을 읽고 산책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일하러 가기 싫어한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즐겁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분주함은 그들의 심정을 건드리기만 할 뿐 매우 평온하게 지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돼서 떼돈을 얻게 되면 뭘 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일을 그만둘까? 자신의 꿈을 쫓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테지.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온함과 고요함이 필요할까? 필사적으로 평온함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평온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을 뜨는 아침 시간대에 절대적인 평온의 시간, 고요함인 루에가 필요하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미 말했듯이 나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침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잠을 더 잘 수 있는 한두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이 시간에 나는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촬영 중이든 집에서든 오토바이 여행을 하든 언제나 나는 이 시간을 지킨다. 예를 들면 호르스트 리히터 행복을 찾다라는 오토바이 여행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였다. 그날은 바다 보트 투어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야 했다. 팀원 대부분은 빨라야 6시에 일어나서 얼른 씻고 옷을 입고
서둘러 출발했다.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침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내 하루가 전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전날 밤 호텔에 늦게 들어왔어도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난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진한 커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 먹어야 한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가끔은 오후까지 음료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렇다. 나는 아침마다 의식이 필요한 사람이라 아침에는 반드시 나만의 의식을 거행해야 하고 모든 루틴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그래, 이제 컨디션이 좋아 라는 느낌이 들어야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침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나만의 의식을 치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나는 아침 6시 30분에도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정도로 아침 시간은 나에게 정말 신성하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시간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종일 투덜거릴 테니까. 희귀품의 현금물을 촬영할 때도 다르지 않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대략 6시 40분까지 평온함을 즐긴다. 그런 다음 20분 동안 면도하고 수염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염 끝을 꼬아 올린다. 그리고 7시 15분에 자동차에 올라탄다. 촬영장에 도착하면 7시 45분쯤 된다. 이렇게 아침 2시간을 나를 위해 오롯이 가지면 나는 마치 운동하라도 된 양 뛰어다닐 듯이 컨디션이 좋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80도 달라진다. 나는 온종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저녁에는 지칠 대로 지친 채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도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 내 몸은 잠을 자고 싶은데 머리는 그날 하루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그 때문에 나는 절망감을 느끼고 제대로 잠들 수가 없다. 완전히 미칠 것만 같다. 그래서 가끔은 피로가 가실 때까지 한참이 걸리기도 한다. 아내는 늘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은 또 무슨 생각해? 나는 어쩐지 하루를 놓아줄 수가 없다. 내 삶에서도 그렇다. 나는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훌훌 잘 털어버릴 수 있지만 결정하기까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한없이 어렵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후로 이 내면의 저울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이 붙긴 했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희귀품의 현금물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떠오른다. 처음에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로 멋지게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오래된 꽤 훌륭한 증기기관차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기기관차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기차 겉면을 제외하고는 최첨단 기술로 교체되었다. 그 덕분에 증기기관차는 고속열차처럼 빨라졌지만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그 이전에 존재한다. 즉, 기쁨이나 만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점을 찾는 것이 무척 어렵다. 부담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나 회사, 프로그램 등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선 내가 중요하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따라붙는다. 직원은 몇 명인가? 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아주 즐겁게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이는 마치 제빵사가 이렇게 일하는 것과 같다. 빵 10개를 만들고 나면 나는 정말 지치고 피곤해. 그러니 내일도 나는 빵을 10개만 만들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500명이 배를 굶주려야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였으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빵을 구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직원들 모두가 할 일이 생긴다. 내게 무리가 되거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나는 모두가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할 것이다. 제빵사를 더 고용해야 할까? 추가 작업을 위탁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일을 완전히 인수받을 대형 빵집을 찾아봐야 할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로 기쁨을 주는 일들은 내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내가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삐딱할 때 비로소 부담이 된다. 모두가 찾고 있고 필요로 하는 중용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중용은 내면의 평온과 고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면 활기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양의 스트레스에는 잘 대처한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에 좋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진다. 우리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며 불행해지고 평온함을 잃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담배를 평소보다 많이 피우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일이라는 산을 더 빨리 제거하려고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 스트레스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고요와 내면의 평화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요가든 스포츠든 명상이든 긴 산책이든 또는 요리하기, 음악하기, 정원 일이나 매일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몇 년 동안 두려움과 내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적극 권한다. 지나친 마음이 문제라서 나는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말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차고 정리, 정원일, 청소, 손으로 뭔가 만들거나 조립하기 등이 있다. 나는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내가 혼자서 이룬 것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게 멋지다고 생각한다. 웃기게도 나는 종종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른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눈물 콧물을 다 뺄 때도 많다. 그러나 어쩌면 잠재의식의 속임수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쌓였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다분히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고르는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나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틸 호에네더는 나와 많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이 말은 나조차 놀라게 했다. 틸의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너는 중간을 찾는 것이 어려워? 나는 이렇게 대답했고 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응, 아주 어렵지. 늘 어려웠어.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이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시기가 있었지. 그때 나는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 스스로 너무나도 두려웠어. 여러분은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냥 누워있기로 하면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올디테크라는 가게를 열었던 시절에 나는 공장에서 새벽 교대 근무조로 일하고 있었다. 근무 교대는 늘 새벽 5시에 이루어졌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러 갔다.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집이 없어서 가게에서 잤다. 나는 가게에서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팬케이크를 만들고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까지 요리했다. 그러면 대부분 밤 11시나 자정이었고 가끔 새벽 1시일 때도 있었다. 식당 홀 위에 있는 다락방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면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리고 서너 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정말 고된 시간이었다. 그때 나는 아침마다 누가 내게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상상을 자주 했다. 어서 이 알약을 삼키면 너는 영원히 누워있을 수 있어. 그랬다면 나는 정말 그 알약을 삼켰을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고 이제 좀 쉬어. 나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그때를 생각해봐도 정말 미칠 것 같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머리, 내 이성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내가 그때 얼마나 지쳤고 내 피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이와 동시에 내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직장에서 동료와 일할 때 무척 즐거웠다는 것이다. 고된 일, 그건 정말 괜찮았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일도 좋았다. 손님들이 밤 10시에 가려고 했을 때도 조금 더 계셔도 된다.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조른 사람은 항상 나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주사 한 방울 놓아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나는 저녁에 욕조에 누우면 모든 것에 신경 끄고 푹 쉴 수 있지만 낮에는 푹 쉬기 어려운 사람이다. 수도원에서도 낮 동안 숲속에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았지만 완전히 몰두하기는 어려웠다. 한 사람이 명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정말로 놀랍다. 나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명상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생각 자체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호르스트,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둥둥 뜬 채로 되물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있다니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는 아주 유쾌하게 말했다. 가능해요. 나는 그렇게 수련하는걸요. 내 심장 박동, 혈액, 호흡에 집중하면 내 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와 하나가 되도록 집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예전에도 지금도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요? 머릿속에 알람 시계 같은 것을 설정해 둔 건가요? 물론 그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아니요. 어느 순간 그냥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냥 충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올바른 명상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명상이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생각을 그냥 쉬게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리는 할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 이를테면 각종 상자와 장을 열고
공간을 꾸미고 새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상자를 그 안에 넣는다. 나는 앉지도 못하고 생각을 끊지도 못한다. 독일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 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다. 그런데도 독일에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보았다. 이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 당시 나는 엄청난 큰 빚을 지고 있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던 그때 어떻게 아프리카에 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어느 날 저녁 사람들 여럿이 내 레스토랑에 왔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외모만으로도 이미 나를 매료시켰다. 두 사람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둘 중 남자는 우리가 무언가 하면 떠올리는 딱 그런 모습이었다. 백발머리와 흰 수염, 큰 키, 노르웨이 전나무처럼 곧은 몸매, 그을린 피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정말 멋진 외모였다. 남자의 외모도 그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남자 옆에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두 사람은 정말로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배우 같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두 사람은 아주 흥겨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단지 표면적으로만, 즉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끝냈을 때 나는 그들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멋진 두 분. 정말 굉장해 보이는군요. 휴가는 어디로 다녀왔어요? 그러자 그들은 웃으면서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로모스 키르엔에서요? 네, 우리는 원래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왜 아프리카에서 살게 됐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이곳 대부분의 사람처럼 젊고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벌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했다.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값비싼 자동차와 멋진 집을 갖고 싶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멋진 여성을 만났고 둘은 결혼했다. 그리고 큰 회사를 차렸다. 그 인생에서 한 번쯤 벌어질 법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가 업무 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세무사와 함께 도망쳤고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한 것이다.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혼자서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해야 했다. 괴로웠지만 그는 빚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독일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로 떠났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쨌든 그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얼마 후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 몇몇 사람들에게 찾아갔다. 저기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로 다시 간 그는 이 독일 사람들에게 훌륭한 숙소와 믿을만한 렌터카 업체 등을 추천해 주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남자와 그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에 무척 감격했다.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내 취향을 저격했다. 이야기에 홀린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해버렸고 우리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어느 순간 그는 파란 눈으로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아주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잘 들어요, 호르스트.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척 걱정되는군요. 당신은 여기서 아내 나다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되게 일을 하고 석탄난로 옆에 계속 서 있고 다른 일도 하러 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일단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우리가 있는 아프리카에 와서 지내세요. 아프리카에 와서 5,000km를 운전하며 이곳저곳 다니면서 며칠 밤은 여기,
또 며칠 밤은 저기에서 자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잠을 4시간만 자면서 항상 그렇게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거운 현실 앞에 있었지만 이 제안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는 돈이 없었고 우리가 아니면 레스토랑을 관리할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나다와 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당연히 아프리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정글이나 독사, 맹수, 거대한 거미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안에 승낙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잠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우리 미쳤나 봐. 우리가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중 나왔고 일단 식사를 하러 작고 신기한 식당에 들어갔다. 우리 둘만 있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그런 식당이었다. 음식은 저렴했지만 굉장히 훌륭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프랑슈크로 갔고 그는 이곳 포도밭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다. 작은 거실과 침실, 욕실, 미니 수영장이 딸린 정말 너무나도 매혹적인 시골집이었다. 수영장은 기껏해야 한두 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매우 훌륭했다. 풍경을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소박하고 평범해서 우리는 이 집에서 쉬는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우리는 타운십 지역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타운십 방문은 관광 안내였다기보다 남아공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말하자면 친한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잔인한지 말이다. 예를 들면 빈민거주 지역에서 그랬다. 우리가 보았던 이 지역은 나처럼 평범한 독일인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이 빈민가를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나는 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나는 아주 특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양철집에 몇 가지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 그들은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고 자신들의 소지품을 보여주면서 전혀 비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웃고 농담하고 서로 껴안고 모두 서로를 위했다. 가진 게 없어도 매우 행복하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나는 모든 남아공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수세기 동안 착취당했고 유럽은 식민정책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나는 고작 2주 동안 남아공을 여행했다.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는 이웃이 거리를 청소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새 차를 샀지? 저 사람은 왜 이것 혹은 저것을 갖고 있지? 라며 부러워하고 왜 우리한테 인사를 안 하지? 하며 흥분한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매우 인간적이고 만족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오늘을 살아가고 삶의 순간을 더 많이 즐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일은 어떨지, 어제도 잘할 수 있지 않았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인상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종종 나의 아프리카 친구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수입이 많고 욕실과 두꺼운 지붕을 갖춘 좀 더 나은 집에 살았다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는 남아공에서의 경험과 나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돈과 풍요, 수많은 보험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은 마음의 평화, 평온, 환대, 공감, 행복, 이 모든 것이 남아공에는 아무 대가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